한일 월드컵을 약 한 달 정도 남겨놓은 2002년 4월 1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거주하고 있던 32살의 여성 이 씨는 밤 9시가 되자마자 미용실에서 퇴근합니다. 직업이 직업인 만큼 하루 종일 선체로 손님들의 머리를 만져야 했기 때문에 퇴근 시간만 되면 그녀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굳은 일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요 근래 얼굴 한번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남편에게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겁니다. 거의 다 도착했으니 곧 보자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그녀를 기다리는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 씨의 남편은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집 앞부터 시작해서 이 씨가 일하는 미용실에 이르기까지 온 골목골목을 샅샅이 뒤집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아내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죠. 혹시 교통사고라도 났나 하는 마음에 인근에 위치한 병원들에 연락을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매우 좋았던 부부였고 그날도 곧 만나자며 즐겁게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단순 가출일 확률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틀 정도를 기다리다가 결국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은 아내 이 씨의 남자 관계나 부채 문제, 가정 불화 등이 있었냐고 물었고 그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대답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곧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때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씨의 실종이 2000년대 경기도 용인을 비롯한 수원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 납치 살인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씨가 실종된 지 9일 정도가 흐른 4월 27일 밤 11시 피아노 강사로 일하고 있던 여성 박 씨는 마지막 레슨과 회의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학원을 나섭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어진 귀가였어요. 귀가가 늦어지다 보니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고요. 그녀는 택시를 타고 가는 중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그녀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그녀의 행방은 아무도 몰랐어요. 수원 시내 전역의 병원과 경찰 관서들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딸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박 씨의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다음 사건은 전 실종자인 박 씨가 종적을 감춘 지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벌어집니다. 경기도 수원 소재 S전자에서 근무하던 21살의 여성 이 씨가 사라진 것이죠. 4월 28일 밤 9시 사내 야유회를 마친 이 씨는 회사 건물 앞까지 함께 돌아온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평소에는 이 씨가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이날따라 조금 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택시를 잡아타기로 마음먹고 큰 길가로 나섰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은 텀이 더더욱 짧았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씨가 사라진 지 불과 몇 시간 후였는데요. 4월 29일 오전 5시에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 앞의 도로에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3명이 누군가의 차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춰버렸죠. 그녀들은 인근 상가의 의류 매장에서 일하던 점원들이었어요. 이 사건은 3명이 실종된 건데 이 실종자 가족들이 연이어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전의 실종을 비롯한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서로 독립적인 단순 가출 정도로 여긴 탓이었죠. 1994년 온보연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당시의 사건이 재현된 것 같은 여성들의 실종 사건이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묻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여성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 날인 4월 30일 새벽 1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S반도체 공장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매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야외 주차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화면을 통해서
조금 수상한 행동을 하는 2명의 남성을 발견한 거죠. 그들은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지체 없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당시의 기술 유출이나 스파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엄격한 경계령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총 10명 정도의 인력이 이 2명의 남성과 맞섰고요. 결투극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경비원 측이 숫자도 훨씬 많고 유단자들도 덜어 있었지만 이 괴한들이 사력을 다해 저항하는 바람에 격투는 20분이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2 남성은 경비원들에 의해 완전히 제압됩니다. 곧바로 112에 신고가 접수됐죠. 현장에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착한 차 안에 신참순경 1명뿐이었다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벌어진 별일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1명만 온 거겠죠. 경비원들은 이 사건의 경위와 격투 과정을 경찰에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에 시동도 끄지 않고 다가와서 수고하셨다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이 2 남성을 순찰차에 태워요. 그 순간 이 괴한 중에 1명이 운전석으로 뛰어올랐고요. 눈 깜짝할 사이 차를 몰고 도주합니다. 경찰과 경비원들이 곧바로 뒤를 쫓았지만 약 200m를 도주한 괴한들은 순찰차를 버리고 인근 야산으로 질주합니다. 한밤중에 추격이 시작되었고요. 도주한 2 사람 중 1명만 다시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물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가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을 쳐야 할 정도였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그들이 단순한 자동차 번호판 절도범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주한 나머지 1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문책을 두려워한 이 경찰관이 용의자의 도주 사실을 상부에 늑장 보고하는 바람에 나머지 1명을 검거하는 과정이 더욱 길고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괴한들이 타고 왔을 것이라 추정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수색하던 경비원들과 경찰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뒷좌석과 밑바닥에 내구의 여성 사체가 포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트렁크에서도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 차량에서는 총 5명의 여성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관은 서둘러 파출소에 보고를 한 뒤 112 상황실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일은 이미 벌어진 뒤였죠. 경찰서로 인계된 범인 중에 1명의 이름은 허재필이었습니다. 범죄 전과는 없고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한 평범한 24살의 청년이었어요. 곧이어 그의 증언을 통해 공범의 신원 또한 밝혀지는데요. 이름은 김경훈, 허재필보다 5살이 많은 29살이었고요. 특수 강도 등의 범죄 전과가 7건이나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체포하지 않으면 도주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한 위험 인물이었죠. 곧 도주한 김경훈에게는 500만 원 상당의 현상금이 떨어졌고요. 그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적힌 전단지가 전국적으로 배포됩니다. 주범 김경훈의 가족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용인경찰서 수사본부는 급히 경북 포항시의 남부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합니다. 곧바로 관할서 형사들이 출동했고요. 시내 일대를 수색하며 그의 가족을 탐문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오후 4시경 형사들은 김경훈의 가족 소유일 것으로 추정되는 차를 발견해 뒤따랐고 인근 대학병원에 멈춘 차에서 내린 어떤 남성을 덮칩니다. 예상대로 그 남성은 김경훈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는 경찰들의 취조 끝에 형이 숨어있는 새방의 위치를 털어놓습니다. 오후 5시 경찰은 김경훈의 은신처에서 그를 체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갑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거죠. 당시에 이제 김경훈을 발견했을 때 김경훈이 손에 칼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칼로 자신의 목을 찌른 거예요. 경찰들이 수건으로 그의 목을 지혈하며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그는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사실 그는 이미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숨어 있었던 새방에서 부모님과 애인 앞으로 작성된 유서가 발견됐기 때문이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 많은 자식 잊어버리고 건강하세요. 불쌍한 동생에게 미안합니다. 당시 자신의 죽음으로 죗값을 치른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살인범은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판단하고 죗값을 치를 자격이 없죠. 죽는다고 죗값이 치러지는 것은 아니겠죠. 유가족들에게는 참으로 분하고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경훈의 자살 소식을 전해들은 허재필은 자세한 진술을 회피하던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모양이었습니다. 허재필은 가장 처음에 벌어졌던 미용사 이씨 실종 사건 역시 자신들의 범행임을 시인합니다. 안매장한 장소까지 밝혔죠. 5월 3일 공범인 두 사람이 함께 일하던 골프장의 인근 야산을 파헤친 결과 이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혹시나 하고 마음 졸이며 아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이 살해한 여성들은 총 6명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차에서 발견된 시신 중 2구에서는 성폭행의 흔적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허재필은 순순히 그 사실을 시인했고 모든 죄를 김경훈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법원은 약 10일에 걸쳐 저지른 이 악한 범행이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재필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왜, 언제부터, 어떻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주범 김경훈과 허재필은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허재필의 성격은 극도로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김경훈이 당시 자신을 살뜰히 챙겨줬다고 해요. 서로 친해진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된 거고요. 범죄 경력은 있었지만 자신에게만큼은 친형같이 잘해줬기 때문에 김경훈을 따르고 그가 말하는 건 전부 들어주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두 사람은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유흥가를 자주 찾았다고 해요. 그로 인해 늘어나는 건 카드빚 뿐이었죠. 카드빚이 1,000만 원까지 늘어나자 김경훈은 허재필에게 범행을 제안했고요. 그 제안에 허재필이 응하면서 범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범행 대상은 김경훈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인 미용사 이씨였습니다. 면식범이었던 거죠. 그녀가 일하던 미용실이 김경훈이 자주 찾던 곳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친절하고 상냥하니까 단골 고객이 많겠지? 그럼 돈도 많이 벌겠지? 모아둔 돈도 꽤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범행 당일 김경훈과 허재필은 미용실 앞에 차를 대고 영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미용실을 나와 집을 향해 가던 이 씨를 뒤쫓던 두 사람은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자 이 씨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차창을 내리고 반가운 척 인사를 했죠. 집까지 태워줄 테니 타라고 권유합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이 씨는 망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김경훈이 이렇게 말해요. 지난번에 머리를 너무 잘해줘서 지인들한테 칭찬받았어요. 이런 말로 너스레를 떨면서 경계심을 허문 것이죠. 이 씨는 마지못해 동승했고요. 이후 차는 빠른 속도로 내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의 신용카드를 빼앗아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 인근 ATM기에서 총 286만 원의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다시 차를 몰아 자신들의 근무지인 골프장으로 향했고요. 미리 계획한 대로 그녀를 살해한 뒤 안매장합니다. 꽤 많은 돈이 한꺼번에 수중으로 돌아오자 두 사람은 연이어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정해요. 용의선상에 오를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는 모르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택시였어요. 택시 위장 수법이었습니다. 4월 27일 밤 수원 시내를 맴돌던 두 사람은 택시를 주차해놓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곧바로 택시 지붕 위에 부착된 표시등을 떼어내 도주합니다. 그렇게 얻어낸 표시등으로 위장해서 여성들을 납치했던 거죠. 차례로 5명의 여성을 납치한 허재필과 김경훈은 예상보다 적은 액수의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추가 범행을 하기 위해 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차 안에 방치해둔 여성들의 시신을 매장하는 일이었죠. 우선 이 두 사람은 경기 번호를 달고 있는 번호판부터 훔치기로 합니다. 당시에 김경훈의 차량 번호판이 경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목격자가 경찰에 제보를 하게 되면 잡히기 굉장히 쉽잖아요. 시간 문제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인근 S반도체 공장의 야외 주차장이었던 것입니다. 자정이 넘으면 경비원들이 외곽 경계를 소홀히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새벽 1시경 가장 낡은 승용차를 골라 번호판을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이 경비원이 보던 CCTV를 통해 목격됐죠. 결국 그들의 작업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중간에 과정들이 있은 뒤에 허재필은 잡혔고 김경호는 죽을 힘을 다해 야산을 타고 도주했던 것입니다. 새벽 6시 30분 김경호는 평택에 도착해 포항에 살고 있는 동생에게 전화를 겁니다. 곧 국도변 야산 자락에 숨어있던 김경호는 자신을 데리러 온 동생과 함께 포항으로 내려옵니다. 저녁 무렵 은신처인 새방에 도착한 김경호는 곧 형사대가 들이닥칠 것이라는 불안감에 자살을 결심하죠. 어머니와 여자친구에게 유서를 써놓고 동생에게 약국에서 쥐약을 사오라고 시킨 후 만약을 대비해 칼을 쥐고 앉아 동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시 붙였던 눈을 뜬 김경훈 앞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는 선택합니다. 그냥 내 스스로 끝내버리자고요. 해당 사건은 짧은 시간 6명의 여성을 납치 강간 살인한 강력범죄였습니다. 경찰의 범죄 예방 능력에도 비난이 빗발친 사건이었죠.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경북 표지판과 택시 표시 등을 단 채 돌아다니는 일반 승용차에 대한 검문이 일절 행해지지 않은 점, 연이은 실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점, 야간 신고에 대한 무방비적 대응으로 현장에서 용의자를 놓친 점, 이렇게 셀 수 없는 허점들로 인한 비난이었죠. 전국에 흩어져 있던 파출소를 순찰지구대로 통폐합하여 인력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방범 체계가 개선되는 등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아닐 리 없었습니다. 초기 신고 접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이번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유사한 피해자가 같은 지역 내에서 연쇄적으로 실종되는 경우 경찰서 단위가 아닌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 단위의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바로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